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논리적 모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각을 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이었던 거구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미국은 이제 정교 1등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정교 회장 안 하려고 한다. 달러 시스템이 해체되는 거고요. 이 순환 시스템은 이미 깨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채권 안 사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채한도 협상도 바로 이 순환 시스템의 일부거든요. 그럼 누가 정교 회장을 하느냐? 정교 회장이 없어요. 그러면 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뭐 미국의 세계의 리더십을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그 지정학자들의 해양민족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다는 육지가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곳이고 늘 파도가 있고 그래서 바다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다는 장점이 있는 게요.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무역만 놓고 보면 육지는 지역 간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곳이고요. 강도 있고 산맥도 있고 근데 바다는 뻥 뚫려 있는 곳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연결시키고 육지는 단절시켜요. 근데 바다의 속성은 뭐냐면 단 하나의 나라가 압도적으로 지배할 때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여러 세력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적들이거든요. 바다를 안전한 수송로로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지중해는 1000년 동안 평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해적하고 물론 이제 한쪽은 이슬람이지만 한쪽은 기독교지만 기독교도 하나로 단합되어 있지 않았고 이슬람도 하나로 단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적들과의 싸움이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지중해 그 작은 바다가.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냥 내해였죠. 로마의 내해. 평화로웠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이 세계 패권의 힘은 바다를 지키는 어떤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지정학에서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사람들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이런 걸 다 용인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미국이 없으면 바다로 물량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미국 혼자 장악을 했어요. 그거는 아주 역사적인 우연과 겹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거치면서 중요한 해양국가가 다 몰락을 했어요. 영국, 프랑스, 일본이. 그래서 바다는 미국이 오롯이 압도적으로 지킬 수가 있고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세계 금융망하고 바다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세계 정부처럼 행동을 해요. 미국의 군함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융망은 미국하고 무관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걸로. 그래서 금융망하고 바다가 바로 미국의 영토죠. 그거는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어요. 원래 달러가 이 지위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떠안았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다시 유라시아에 관여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은 국민들이 고립주의를 원하니까 이미 힘이 빠진 영국 제국주의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면 영국 제국주의는 결국은 미국과 무관하게 힘이 없기 때문에 히틀러를 용인한 거고 히틀러하고 끝까지 평화를 하려고 하다가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지금처럼 바다와 금융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미국이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려고 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전후 체제를 이제 구상하죠. 그게 바로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입니다.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논리적 모순 속에 있습니다. 계속 흔들렸죠. 한 나라의 화폐를 세계의 무역의 기축 통화로 삼으면 그 나라가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그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잠시 이제 거두어 들였다가도 다시 공급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계속 내야 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는 잘 몰랐어요. 케인즈나 덱스터 화이트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시설 다 파괴됐으니까 미국만 산업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흑자를 낼 줄 알았던 거죠. 1960년대에 예일대학교 트리핑 교수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를 계속 누적하면 미국의 신린도가 떨어지고 신린도가 떨어지면 달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모순이잖아요, 모순. 근데 그 모순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트리핑 교수가 예견한 게 맞지만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결정적일 때마다 미국이 부축을 받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서독,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본, 그리고 그 이후로는 중국이었던 거죠.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내는데 경산 적자를 누적하면 다른 나라가 계속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면서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기준금리가 거의 100% 육박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외국에서 계속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채권을 사주니까 미국은 저금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거죠. 왜 채권을 사주나요?
미국이 서독하고 일본을 겁박했을 때 그러면 호르무즈부터 유조선 네가 운반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말레카이부터는 니네가 하지 그래. 그러면 석유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각자 자기 배를 지키려고 군함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해적으로부터. 그죠? 유조선은 아시겠지만 엄청 느립니다. 그 유조선이 바다를 다닌다는 게 뭐냐면 바다가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유조선이 바다를 다닐 때 유조선보다 아주 작은 그냥 기관포만 있는 요트 몇 대만 가지고 유조선을 포획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소말리아에서 많이 보여줬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미국은 해군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는 산업국가들은 전부 미국 해군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엘리트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게 따르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니네가 내든가 이런 거거든요. 협조를 했는데 중국은 안 할래 하고 자기네들이 1대1로도 하고 막 해군도 키운다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을 용인하기엔 선을 넘은 거죠. 달러 패권은 중국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달러 패권은 달러의 가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외국은 축적한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을 떠받들고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이 시스템, 이 순환 시스템이 깨지는 것이 달러 시스템이 해체되는 거고요. 이 순환 시스템은 이미 깨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채권 안 사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채 한도 협상도 바로 이 순환 시스템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채를 합의만 되면 늘릴 수 있는 나라라는 개념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없는 게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게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부채를 늘리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공황 옵니다. 공황. 그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고립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는 건 뭐냐면 해군에다가 돈 쓰는 거 그만 쓰고 무역 흑자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순환구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도전한다거나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전해서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 내부 정치를 보셔야 돼요. 지난 20, 30년 동안 미국의 중산층들의 실질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미국의 GDP가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의 과실이 초엘리트들한테 간 거예요. 오히려 중산층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평균 내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물론 성공적으로 잡을 옮긴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실직해가지고 마약이나 이런 걸로 몰락해버린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평균 내면 시소득이 안 올랐고 엘리트들은 계속 세계를 무대로다가 금융, IT, 콘텐츠 비즈니스를 키웠기 때문에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를 쫙 추적을 했죠. 그것을 정치화시킨 게 트럼프죠. 빵 터진 거예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각을 했어요. 미국의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이었던 거구나 라는 걸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돌이켜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돌이킬 수 있었다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보를 안 했겠죠. 트럼프는 별종이고 트럼프 현상은 정말로 교육받지 못하고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갈 거야라고 했으면 바로 트럼프 정책에서 회귀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정책에서 회귀한 게 뭐가 있는지. 환경 이슈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이 본원통화, 기축통화의 부담을 1910년대에 떠넘기려고 했어요. 일부 떠넘겼죠.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외국 자산을 이제 축적하는 그 비중으로 달러를 60% 정도 선택하고 유로를 한 20%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일본은 엘리트들이 아주 많은 부를 늘려가지고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수치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중산층을 직업을 지키는 게 좀 더디 성장하더라도 이 경로를 선택한 거예요. 제조업을 지키고 아주 엘리트는 아니지만 성실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게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가 막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이제 세금을 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장 좋은 건 대규모 제조업입니다. 산업국가에서. 제조업을 안 놓은 거죠. 제조업을 안 놓아야 되니까는 무역 흑자국이어야 돼요. 무역 흑자국이 되니까 기축통화를 떠안을 수가 없죠. 중국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대체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기축통화 그러면은 막 돈 많이들 찍어내서 석유 사오고 물건 사오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한 가게나 기업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좋은 거지만 국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찍어내서 남의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생각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외교관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정교 1등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정교 회장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교 회장을 하느냐? 정교 회장이 없어요. 정교 회장이 없어지고 각 반장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각 지역의 패권. 그러면 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지리적으로 흩어지는 경제 시스템에서 서로 이 블록화되는 경제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보편화폐가 무엇이냐고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역시 금이겠죠.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거든요. 금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금을 모아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미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물건을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달러를 미국은 특수한 종이에다가 특수한 잉크만 쓰면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그 종이하고 잉크도 필요 없이 그냥 디지털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일단 우리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죠.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달러를 찍어내서 물건을 사오면 외국의 서비스를 사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싫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 없이 진행된 게 아니라 얼기설키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 시스템 유지가 된 거예요. 간신히 그때마다 온 거죠. 기술통화라는 게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1차 세대 이후에 대공황이 왔을 때 전 세계 무역량이 축소해요. 무역 증가량이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중상주의라고 하거든요. 중상주의로 돌아섰을 때 이거를 중재할 만한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전쟁으로 빵 가거든요. 그래서 달러라는 건 그냥 달러가 아니라 세계 무역 금융의 질서거든요. 그럼 세계 무역 금융의 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달러 시장이 붕괴된다면. 그러면 다 모든 나라가 상대 나라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려고 하겠죠. 모두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달러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뭘 얘기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좀 일러요. 그냥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거는 별도의 개념이고요. 미국의 서구의 이상주의자들이 늘 생각했던 겁니다. 탈중앙화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제재앙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반제재앙이 쉽게 말하면 그 절대반지를 이제 없애는 과정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란기에 서구 문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킨하고 뭐 이런 일군의 문필가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든 이제 소설이 바로 반제재앙입니다. 반제재앙을 보면 이 반지를 봉인하는 그 원정대 얘기가 나오는데 마그나 카르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에서 귀족들이 존 왕에게 반항을 해서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왕을 목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목을 안 치고 서명을 받아서 서명. 놀라운 도약이죠. 보통 이제 비극이 있거든요. 왕의 목을 치고 그 중에 왕이 되면 걔도 타락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존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문제야. 그래서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현대 국가의 헌법의 정신적 기원이잖아요. 국가의 왕도 권력자도 법치라는 시스템 안에 묶인다는 거 아니에요. 제도 안에. 그게 반지를 봉인하는 거거든요.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있었던 서구의 몇백 년의 그 문명사를 반제재앙이라는 그 여정으로 녹여낸 거죠. 탈중앙화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반제재앙을 이해하시면 탈중앙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너무 본능적이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독재국가를 만듭니다. 민주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있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독재국가를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민주국가라는 게 권력 간의 이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권력을 탈중앙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수백 년 된 이제 열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국가에서 사상적으로 막 꽃을 피우는 것이 인터넷이고 블록체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념인 거고요. 그게 현실에서 얼마만큼의 설득력과 영향력이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91년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93년도인가에 출판을 했어요. 2년 동안 이제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썼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제가 한 거죠. 제가 어디에 꽂혔냐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꽂힌 건데요. 그 당시 한국의 대학가는 이제 이념 갈등에 아주 그냥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 운동권들이 되게 진지했던 거죠. 그 이상주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외국 원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맥락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거. 그게 바로 탈중앙입니다. 그때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인터넷 이메일이 막 다음에서 한 메일을 막 보급한 게 1993년, 4년 무렵이거든요. 근데 저는 1991년도에 인터넷을 W 시대가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책을 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바꿀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그 책 저는 다시 못 읽습니다. 너무 그냥 20대 초반이 쓴 게 너무 티가 나는 낙관론으로 이제 이상주의로 이제 점철되어 있지만 그때 노출됐어요. 그 서구 사상의 어떤 첨단이죠. 인문학의 중앙과 탈중앙.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개념과는 다른 완전히 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제재앙 이런 개념이 바로 그 탈중앙 개념을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경험을 하죠. 근데 그게 책도 쓰고 했지만 제 경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남들처럼 이거 사기네라고 안 가고 이거 나하고 익숙해. 책 쓰고 공부하고 있었던 원동력이 40, 50대 후반, 50대로 오는 그 원동력이 20대 초반에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노드 중립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드들마다, 그러니까 CNN 노드나 제가 만든 노드나 평등하거든요. 인터넷이라는 세계에서는. 노드라는 건 결절점을 의미하는데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 KBS나 MBC는 딱 중앙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전파를 쏴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어떤가요? 유튜브라는 중앙이 있지만 지금 유튜브라는 중앙 플랫폼 안에서는 각자 이렇게 하지 어디가 중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게 이제 구심점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지금 생각한 게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도 있기 전에 저는 꿈을 꾸고 그거를 책을 쓴 거죠. 놀랍죠? 근데 늘 배신당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30살 무렵에 그때 생각을 이렇게 10년 전에 내가 왜 책을 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잘못됐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구글, 네이버 이런 데 독점률이 90% 이상 막 70%, 한국은 뭐 네이버하고 다음을 합치면 뭐 포털 지배력이 거의 100%였던 거거든요. 구글이 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구글은 또 미국에서 막 90% 넘고 뭐 페이스북은 100% 거의 육박하고 SNS 이런 걸 보면서 아 틀렸구나. 오히려 제조업이 절정이었을 때 미국의 빅3라 그래서 자동차 3사가 합쳐서 65% 70%였거든요. 제조업은 독점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인터넷은 클릭만 하면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야말로 독점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틀렸을까를 고민을 30대에 잠깐 했었던 거죠. 그 당시의 결론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중앙으로 모이는 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블록체인을 이제 하면서 제가 많이 대립을 해요. 그게 뭐냐면 비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탈중앙화를 저가 21살 때 믿었던 것처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걸 신앙하는 거죠, 신앙.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요. FTX 사건이 증명하잖아요. 거래소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둬요. 그 사고 나서 다 날렸죠. 제 가까운 분은 9억을 날렸어요. 그분은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탈중앙의 정신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걸 비트 맥시멀리스트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하는 그 아나키스트거나 리버럴리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이상주의인 거예요.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